결정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집중적인 토론으로 오늘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좀 의외였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원래 지금 이제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문제가 사실 오늘 민주당이 예고한 D-Day였습니다. 네. 민주당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대 결단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바로 D-Day였는데 이 D-Day 날 일단 결정이 된 것 같아요. 현재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어제 저녁 늦게까지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했다고 합니다. 평의를 거쳐서 오늘 아침에 평의에서 결정을 하자, 발표하자라는 게 일단 이루어졌고 아직 몇 대 몇인지는 이거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당일날 4월 4일 오전에 재판관들이 평결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물론 지금의 전 과정을 통해서 헌법재판관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아마 감이 잡히고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결론이 내려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거는 오는 4일날 오전 아니면 3일날 저녁에 헌법재판관들이 평결을 엽니다. 지금은요 3가지 종류의 이 결정문이 다 써져 있다고 그래요. 인용, 기각, 각하 다 써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말석에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이번에 아마 제일 처음에는 주심이 제일 먼저 입장을 밝힙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제일 먼저 자 나는 인용이요 기각이요 탄핵이요 딱 입장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임명됐던 조환창 정계선 요 두 사람 순서로부터 시작해서 쭉 고참자 순서대로 이 진행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문영배 소장 대행이 입장을 발표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 바로 이제 이 3가지 쓰여져 있던 결정문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좀 서로 간에 돌려보고 그거를 가지고 같은 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11시에 딱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2017년 그 3월 10일이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거 8대0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를 했었죠. 네. 그날도 그 당일 아침 일찍 평결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을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오전 11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고를 하는 건데 이 당일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최종 그 보안 문제, 보안 유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 전날 밤늦게 하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그 당일날 아침에 좀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일찍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최종적인 건 그때 이제 확정이 되겠지만 그 8인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대략 이게 어떻게 방향이 잡혔다라는 거는 본인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고기를 오늘 4월 4일로 지정을 한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른바 5대3 데드락설, 5대3 교착설, 데드락이라는 게 꿈쩍할 수 없는 그렇게 딱 어디에 이제 교착돼 있는 그런 상태를 데드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5고 기각 또는 각하가 3이다. 그래서 마은혁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5대3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되기 때문에 마은혁을 긴급 투입해서 6대3으로 파면을 이끌어내야 된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뭐 헌재의 좌파 재판관들이 이재명 쪽에 SS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은혁 카드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하나의 가설로서 그렇게 나온 거고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카드에 그토록 집착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그럼 5대3이 맞나 보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빨리 선고하라. 그게 5대3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오늘 이제 4월 4일 잡히면서 5대3 설은 그 낭설이었다라는 게 사실상 입증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논리가 가능합니다. 네. 왠고하면은 5대3이었으면은 이게 마은혁 문제
그거 없이 이렇게 과연 하려고 그랬겠는가. 예, 그러니까 오히려 6대2 이상의 인용이 6대2, 7대1, 8대0이던가 네. 아니면 차라리 4대4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마흔역이 붙어도 전체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만약에 4대4라면은 5대4로 탄핵 인용이 한편 늘었다 해서 결론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6대2 이상이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이미 6명이 굳은 자가 있으면은 굳이 마흔역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흔역 긴급 투입의 필요성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그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결국 모른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4대4냐 아니면 6대2 이상의 네. 탄핵 네. 인용인가 뭐 그건데 뭐 제가 결론은 얘기 않겠지만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어느 쪽으로 좀 더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지는 금방 눈치채실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참 이게 뭐 무슨 뭐 보물 찾기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오랫동안 이제 출입을 해봤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취재하다 보면요, 그 주로 이제 헌법재판소 연구관들, 그 다음에 전직 이제 헌법재판관들 이런 분들을 취재를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헌법재판관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뭐 제가 듣기로는 특히 이제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도 뭐 일체의 어떤 접촉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그 누굽니까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박영선, 네. 박선영 위원장, 네, 거기 가서 뭐 처형이죠. 처형에 그렇잖아요. 뭐 전혀 뭐 접촉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만큼은 보안이 굉장히 철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뭐 얼핏 듣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헌법심판 때는 그때는 아마 모 정보기관이 이 도청 시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뭐 미리 알았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됐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도청 방지 장치를 설치해서 완전히 이제 폐쇄된 그런 뭐 콘클라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교황 뽑을 때처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알 수가 없는 게 세 가지 옵션을 전부 다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다 써요. 그리고 뭐 이 자료 갖고 와라, 저 자료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료들을 전부 다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들고 그 평의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딱 문이 잠겨지면 아무도 못 들어가고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이게 헌법재판소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사실은 이제 뭐라 할까요? 조금의 사실과 이만큼의 어떤 추론을 합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정치를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대충 이제 뭐 시나리오는 그려볼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 주에 나오면 인용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에 나오면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거는 뭐냐면 이번 주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지난 토요일 날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네, 이야기 짧아지고 했잖아요. 있다. 그 짧아졌다는 게 야 이제 막 이야기 안 돼. 너하고 이제 이야기하지 마. 이런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대충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수준이었는지. 쟁점 정리.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상정을 하면 오늘 정해졌다는 거는 쟁점 정리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고. 네. 그죠? 끝났다는 이야기고 나름대로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아, 이제는 뭐 발표도 되겠다라는 판단이었지 않나. 네. 만약 합의를 못했으면 다음 주까지도 넘어갈 가능성도 저는 혹시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딱 통보를 한 걸 보면 대충 재판관들 내부의 어떤 이 컨센서스가 좀 이 형성이 된 게 아니냐.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 카더라 통신으로 뭐 5대3 대드락설부터 시작해갖고 뭐 심지어 뭐 4대4다 뭐 어쩌다 뭐 그런 그 카더라 통신이 그다음에 이 헌법재판관 8명 내부가 아주 심각한 분열상 의견 충돌 뭐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추리 소설 같도 있었어요. 네. 근데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 저 2017년 보면요. 그때도 이정미 그 주심 재판관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9명으로 시작했다가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면서 네. 그 새로 임명을 안 하고 음. 8명으로 하는데 또 이정미 재판관도 거의 이제 임기 만료가 되는데 임기 만료 3일 전에 그걸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4월 18일 전 금요일인 4월 11일 하지 않겠느냐 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된 거 보면 바깥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카더라 통신으로 헌재 내부가 그 심상치 않아 보인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 그 재판관들이 의견 모으는데 밖에서 얘기하는 만큼 크게 뭐 그런 충돌이나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좀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만약에 제가 헌법재판관이라면 이게 이제 헌법에 위반된 거 그걸 제일 먼저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처음에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굉장히 더 안 좋은 저는 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거는요. 진짜 필요할 때 마지막으로 써야 될 최후의 카드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그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시, 사변 등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이 계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쉽게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뭔가 좀 알리기 위해서 야당의 어떤 이런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제가 만약 헌법재판관이라면 그 부분을 굉장히 중대하게 봤을 겁니다. 네. 자, 정말 중대하게 써야 될 어떤 보검을 그냥 함부로 휘두른 거죠. 네.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게 아닌가. 그 보기에 따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이라든가 관련 법률인 개헌법에는 계엄령을 언제 발동하는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러니까 군사안보상의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그러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더라도 국회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어긴 거죠. 네. 사실은. 이게 그 계엄의 밤 그날이 12월 3일이 그 전 한 달, 그 전 두 달, 세 달, 100일하고 특별히 무슨 다른 게 뭐가 있었나요? 네. 그 뭐 줄탄핵, 뭐 예산 폭고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건 일상화돼 있었던 거 아니죠. 12월 3일 날 특별히 뭐 상황이 더 심각하게 뭐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군사상의 위기, 비상사태 이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서 이게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여하튼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해서 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의 그 의사결정 이거를 좀 제재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법률가들도요. 이 보수적인 법률가들도 그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많이 합니다. 하면 몰라도 네. 기각 쓰기는 어렵다. 아하. 기각이라는 거는 그게 위헌 위법 경미한 위헌 위법이니까 저기가 뭐 탄핵 사유는 안 된다. 아니던가 위헌 위법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각을 쓰려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경미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은 아니다. 뭐 아니면 아예 위헌 위법 자체가 아니다. 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행사였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내란죄 뭐 철회해서 뭐 등등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했을 때 뭐 등등 뭐 이거였고 절차상의 하자였고 각하는 뭐 쓸 수는 있어도 기각은 쓰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법률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그 논리로 내건 게 계몽령이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윤 대통령이 그 이전에 국민들에게 이러한 상황들 진짜 국정 운영이 어렵고 야당의 횡포가 심하고 이런 거를 아마 제가 재판관이었다면 얼마나 알리려고 노력했는가 이 부분도 아마 유념하게 볼 것 같아요. 즉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기자회견이라든지 국회 연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하면 언론들은 다 생중계를 해요. 자, 그리고 대통령이 또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과연 얼마나 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자 그러면 사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이후에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한 번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야당이 저 행보를 벌일 때 왜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지 않았느냐. 굳이 이 사실을 계엄령을 통해서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느냐. 물론 내부적으로 속이 끓고 막 화가 나고 정말 형포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진짜 이 기자회견을 수시로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미국의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매일 기자회견 아, 하잖아요. 그럼요. 네. 매일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막 설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국민 설득이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 네. 그러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 상황이 개선이 안 됐다. 뭐 그러면 일말에 좀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없다가 갑자기 12월 3일 날 그냥 밤에 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일당의 그 무도한 그 폭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이 비상계엄 말고는 없었는가? 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건 이제 그 아주 상식 중에 상식이 아닙니까? 네네. 암만 목적이 그러니까 이재명 일당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딱 경고를 하고 중단시키고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다. 암만 목적이 좋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수단으로서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합당한 수단으로.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그간 해온 그 스타일로 보면은 정치는요, 정치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로 풀 수 있는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재명 민주당의 폭거가 왜 나왔어요? 그 175석, 그 조국당까지 다 좌파들 합치면 192석, 국민의힘은 108석. 그 총선 결과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총선 때 그 윤 대통령이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노력을 했는가 하는 거. 여기서 또 그 얘기하면 길어집니다만 여하튼 그런 식의 기회들은 다 이렇게 놓쳐버리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그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권위 있는 그 경제 잡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매년 세계 주요 국가의 민주주의 그 지수를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시아에서 일본을 앞질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정도로 아시아 민주주의 최고 선진국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미 페루 수준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지호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이번 이제 탄핵 같은 경우는 그 절차적인 문제, 이 경희대 허영 명예교수가 지적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떤 좀 실수와 또 문제점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자면 이게 어떤 절차의 어떤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의 수사가 할 수 있는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들, 그게 이제 구속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등등의 문제, 요거를 집중한다 그러면 저는 뭐 충분히 각하의 어떤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국민의힘도 그래서 이제 각하 주장을 한 그렇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본안에 들어가면 이 법률을 좀 알거나, 그러니까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이 계엄이라는 것과 계엄법과 어떤 이제 저기에 있는 헌법에 있는 계엄 이 원칙에 놓고 보자면 이번 비상계엄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따지고 들어가기에는 위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하 쪽으로 이제 그렇죠. 국민의힘이 바로 주장을 한 그거예요. 것도 예. 바로 이걸 이제 벗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걸 아마 이제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제가 알기로는 절차 문제, 요거를 이제 문제를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3월 7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그거 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 이제 절차적인 흠결 뭐 이런 것들 특히 허영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딱 주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거는 이제 각하 뭐 절차적인 흠결하자 이거는 사실 법률가들이 무슨 그 다툴 때 하는 거고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이게 쉽게 와 닿질 않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각하는 4명이 각하를 해야 각하라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맞습니다. 4명이 각하를 해야지만이 각하고 3명이 각하를 하면 그냥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즉 4명이 각하를 결정을 해야 전체 판결이 각하로 결정이 나고 3명이 각하를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그냥 기각으로 네. 간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기각과 각하는 그렇게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이 4월 4일 날 오전 일찍 아마 마지막 편결 그동안 연거는 평입니다. 네. 논의하는 평이고 4월 4일 날 오전에 평결을 합니다. 평결이란 거는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영식 주심이 제일 먼저 자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인용 기각 각하 뭐다 이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임명된 이제 정계선 나이가 어리니까 정계선 그 다음에 조환창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마지막 문영배 소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이다 딱 하면 그때 이제 결론문이 딱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써놨던 3가지의 이 결정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마지막 회람을 합니다. 네. 회람을 하고 자 그럼 거기에 보충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들을 달아서 이제 그날 발표를 하는데 이날 아마 전원 일치가 나오면 마지막 선고 즉 뭐는 뭐 한다 선고는 제일 마지막에 읽힐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쭉 보면 관례들을 보면 만약에 8명 전원 일치로 한다 그러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쭉 이유를 설명해요. 쭉 이유를 이정미 재판관 설명하면서 이에 박근혜 이 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전원일치 파면이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처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할 때는 먼저 각자 의견을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먼저 참 그걸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을 기각한다. 네. 자, 그리고 기각 누구?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인용 누구? 그다음에 이제 각하 누구? 각자 의견들을 먼저 발표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뭔가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거는 이제 뭐 기각이 됐다는 거고 기각이나 인용이 뭐 이렇게 좀 갈라졌다는 것이고요. 전원 합의로 만약에 인용이 됐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네. 아마 그걸 잃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정미 그때 재판관도 맨 마지막에 주문하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게 맨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원 일체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근데 100%꼭 그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데 이제까지는 그래 왔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자꾸만 지금 우리 댓글창에 봐도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 각자의 희망사항은 얘기할 수 있어요. 각자의 희망사항은 얘기할 수 있고 오늘도 이제 선거일이 잡히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이거는 당연히 파면 선거 아니냐. 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기각 또는 각하 아니냐. 뭐 아전인수식 해석을 뭐 희망 삼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야 뭐 자유죠. 자유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 결론이 나오든 그거는 뭐 깨끗이 승복을 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일단 이 주문을 읽는 순간 그때부터 이 선고는 효력이 가집니다. 네. 기각한다. 딱 하면 그 시점부터 윤석열 대통령 업무 복귀가 돼요. 네. 인용한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그러니까 뭐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딱 그 주문 읽는 시간.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통령이 과연 업무에 복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이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 점에 있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서요 벌써부터 야당이 지금 불복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